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벌써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요즘에 시간 가는 개념을 원탁의 기자들 녹화하는 날로 거의 이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여름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예, 뭐 김은순 기자님은 직업적인 개념에서 원탁의 기자들로 그 계절의 변화를 인지한다고 하셨지만 그렇죠. 저는 감성적으로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계절, 예.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캠핑을 합강으로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이달 8월 7일이 입추였고, 그 다음에 21일이 아마 말복이었을 거예요. 아니다, 11일이 말복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23일이 처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유독 그 절기가 바뀔 때마다 그 시점에서 계절 변화를 되게 강하게 느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주변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야, 정말 우리 선조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절기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계절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나. 이런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변에 깔린 것은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여름 그 무더위가 좀 길게 가지 않고 좀 짧게 끝나고 가을 같은 분위기가 빨리 와서 오히려 기다렸던 계절이 빨리 와서 그렇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 아쉬운 면도 좀 있고요. 더위가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아이랑 함께 물놀이 한 그 추억이 좀 있어서 한 번 더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좀 서늘해지니까 또 이제 아이와 함께 물놀이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서 역시 해군의 피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해군이 또 나오네요. 항상 물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자세. 얼마 전에 서울에 한번 올라가서 멋진 뭐 선상에 파티를 즐기고 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요? TV에 나오는 그런 파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제가 저 스타트업 쪽, 창업 쪽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서울에서 뭐 2주, 3주 전에 한강 위에서 이제 그 크루즈 위에서 그 스타트업에 이제 그 투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정도 그 업체의 투자 설명회가 있었는데 재미난 건 이제 배 위에서 투자 설명회를 한다는 게 재미난 부분이고 1층은 투자 설명회를 하고 2층은 이제 전문 DJ가 와서 그 디제잉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 위에 있는 분들은 음악과 함께 또 밤하늘을 또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예, 이제 그렇죠. 가을이거든요. 예, 예. 뭐 두 분은 뭐 독서 평소에 좀 하십니까? 뭐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그렇죠, 하고 남자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책 읽는 거는 평소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직업 자체가 매일 어찌 보면 만자 이상의 글을 써야 되고 또 각종 정보 쏟아지는 홍수들을 다 읽어봐야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읽어봐야 되고 또 PC로도 읽어봐야 되다 보니까 가급적 일을 끝난 뒤에는 책하고는 거리를 좀 두게 되는 것이 현재의 제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주말에 이제 그 국립세종도서관에 가서 가끔 이제 취미가 있는 관심이 있는 그런 책들 위주로 좀 읽어보거나 뭐 중앙지의 주말파를 읽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책은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듣자니까 이용태 기자 같은 경우는 직접 책을 쓴다고 들었거든요. 네. 작가입니까? 책을 썼다고 해서 작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네네. 그 저술자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책도 이제 뭐 좀 많이 좀 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저희가 또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 크리스마스 날 또 한 권이 나왔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그 내손안의 미디어 테크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 6년, 7년 정도 그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앱 개발 그런 부분 경험담 등을 좀 집어넣어서 콘텐츠를 만드는 그 초보자들을 위한 어떤 매뉴얼 같은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 손안의 미디어테크 기억하겠습니다. 김은순 기자도 하나 같이 장만하시죠. 구매를. 네. 역시 세종시는 부동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야기인데요. 세종시가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역시 뭐가 달라졌는지 또 집은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세종시 아파트 살까 말까?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3, 619, 82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던 건지. 기존 정책을 좀 계승하면서
대출 부분을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하는 가계가 부실화되면 그게 1차적인 리스크는 은행에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이 아파트를 구매하기까지의 그 시간과 들어야 되는 노력이 더 늘어나게 그렇죠. 된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집이 없는 그렇죠. 분들. 정작 시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집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또 지금 집을 사야 되나? 세종시가 그 뭐 성인 2명만 모여도 네. 부동산, 아파트, 내 집 이야기를 뭐 빼놓을 수 없다고들 흔히 하잖아요. 네. 그만큼 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지역의 이슈인데 네.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거의 이제 한 달이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파리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평가를 내린다는 게 참 어려운 그렇죠. 부분인데 그렇죠. 다만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청약이라든가 부동산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전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궁금함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평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생각해 보건대 내 집이 현재 없는 뭐 전월세에 살거나 또는 뭐 임대에 살거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청약이라든가 또는 매매를 통해서 내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는 그런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두세 채 이상을 여기에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많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쯤 팔아야지 양도소득세를 덜 내고, 그렇죠. 또 내가 나중에 어떤 내 자산 가치를 이렇게 형성해 나갈 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들과 또 상담들이 지금 줄 잇고 있는 모습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실제 지표로 보면은 국토부 이게 자료를 보면 매매 건수랑 그 전월세 거래 건수가 확실히 1, 2, 3, 4, 5, 6, 7월에 비해서 하향 곡선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줄어들긴 했습니다. 예, 네.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사람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소위 1억 원 이상, 뭐 2억 원, 3억 원까지 쏟던 프리미엄도 지금은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이렇게 빠져가고 있는, 거품이 빠진다고 하죠.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도 그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이 일부 보도에서는 이제 절반가량 뭐 빠졌다 이런 네. 보도도 있었고, 그동안에 그 매물이 없고 그다음에 그 다양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 호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탔는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프리미엄이 좀 빠지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동안에 바라왔던 그 호가에 대한 재평가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조금은 위축이 좀 된 것은 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그 세종 지역 모든 부동산 시장이 다 엄청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아니면 전체가 다 위축돼서 시장이 뭐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에는 좀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는 일단 내년에 있을 개헌이 있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그 어찌 보면 역대급 호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파리 대책이 꺾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희택 기자가 조금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도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들 각각의 그 사례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한테 어느 정도에서 피해가 올 것인지 또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 잘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개별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뭐 113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뭐 이번 현 정권 들어서 619 부동산 대책이 있었거든요. 불과 한 달 좀 더 지나서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거예요. 113, 619, 파리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던 건지 그것부터 좀 한번 소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작년이었죠. 11월 13일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은 마찬가지로 뭐 핵심은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인데, 11.3 대책과 그다음에 그 현 정부 들어서 6.19 대책은 조정 대상 지역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 중심의 대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 이제 세종시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7개 시, 그다음에 부산시 9개 구 등 이제 40개 지역이 포함됐었고요. 이 11.3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연장이 됐고 1순위 제외 대상도 기존에는 이제 그 세대주만 가능했는데 세대 원일 경우에도 1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나 그다음에 2주택 이상 소유자도 그 1순위 제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진짜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청약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신규 아파트 시장에 적용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종 시민들도 8번, 9번 떨어졌던 사람들도 작년에 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걸러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1.3 대책의 좀 효과를 저도 좀 봤던 부분이었고요. 그게 이제 올 이제 현 정부 들어서 6.19 대책까지 이어졌죠. 그 6.19 대책은 기존 정책을 좀 계승하면서 대출 부분을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서민들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과거에 뭐 7천만 원이라든가 6천만 원이라든가 뭐 절반 수준으로만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주택 담보대출 비율 LTV라는 용어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6.19 대책에서 LTV는 각각 기존의 70%에서 60%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DTI는 60%에서 50%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LTV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인데 예를 들어서 뭐 3억 원의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70%의 LTV를 적용한다 하면은 3억 곱하기 0.7 하면은 2억 1,000까지 빌릴 수 있다. 이번에는 40%로 그렇죠. 내려가요. 이번 같은 경우는 더 낮은 부분이고 그러면 얼마죠? 1억 2천? 그 정도 되죠? 되나요? 1억 2천. 계산하면 3억 원에 40%니까 1억 2천까지만 그렇죠.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2억 1천까지도 받을 수 있었죠. 3개월 전만 해도 불과.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LTV는 결국은 돈을 빌릴 때 예.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TI라고 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돈을 갚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사실은 은행에서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제도화해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DTI가 뭐 50이다 하면은 자, 연봉이 5천이다.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천인데 그러면 1년에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이 2,5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2,500에는 원금 이자가 플러스 돼 있는, 같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4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2천만 원 정도의 1년 안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만 빌릴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런 어떤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 부분이어서 가계 대출이 많아져서 가계가 부실화되면 그게 1차적인 리스크는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전에도 금융위기 때나 보면은 저축은행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상환하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많은 저축은행들이 무너지면서 금융적인 위기가 닥쳤는데요. 은행이 만약에 부실하게 되면은 그건 곧바로 정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적으로도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대출 규모가 좀 축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파리 대책을 짚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뭐 대출 규제를 굉장히 좀 강화한 뭐 그런 정책이라는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세종시에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지만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출을 그렇게 많이 이제 받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요자분들이나 서민들께서 이 정책에 의해서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과거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 아파트라든가
뭐 전세가라든가 이런 뭐 땅값이라든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미 그 지난 정부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이제 어쨌든 건설 경기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건설사들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돕는 데 초점을 맞다 보니까 계속 이런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고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양산하다 보니까 서민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은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 대출을 좀 더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업이 뭐 활성화되려면 건설업이 뭐 토목보다는 주택 쪽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었으면 뭐 수요자가 그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건설사만 아파트를 짓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정책적으로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상품들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렇죠. 뭐 집을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꿈을 계속 키워주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그게 지금으로서는 부실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사실 전 정부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 대출은 더 못 받게 만들어버리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이 아파트를 구매하기까지의 그 시간과 들어야 되는 노력이 더 늘어나게 그렇죠. 된 거리감이 더 높아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은 결국은 바로잡는 과정이라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 이 대출 규제라든가 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부분들은 남은 한 몇 개월간의 시행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실수요자나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분들이 좀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래서 보완책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그래서 생각이 한 네티즌이 들고, 이제 세종시 하나의 그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게 뭐 예. 공신력이 있다 볼 수는 없는데 한 311명 정도가 그 참가를 했는데 그래요? 그 투표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번 파리 대책으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없다 정말 단순한 질문이에요. 근데 80%가 없다라는 데 80% 가.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서민들이 그렇게 지금 체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부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 내 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생각이 충분히 좀 들 수 이 있을 것 내 집 같다는 마련이라는 그런 용어가 잘 들여다보면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네. 집이 없는 그렇죠. 분들, 이분들이 내 집 마련에 꿈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결국은 뭐냐면 파리 대책이 실제 파리 대책 자체적으로 예. 실소유자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더라도 결국은 무주택자나 실소유자들이 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효과를 결국은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또 다른 대책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아까 그 LTV랑 DTI를 얘기했잖아요. 네. 통상적으로는 40%로 다 내려왔는데 그 무주택 서민이라고 하는 그 계층에 대해서는 이제 50%로 10%를 조금 완화시켜줬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도 8월 2일 날 발표했던 거에서 조금 더 완화를 해줬어요. 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지금 저희가 나눴던 대화들이 예, 예. 계속 민원이 접수된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서민의 기준을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그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가 7천만 원이었는데 그런 민원을 받다 보니까 7천만 원, 8천만 원, 1천만 원씩 더 이렇게 완화시켜줬고 그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그 가지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약간 서민층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 예. 좀 더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게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현재 일단은 매매 시장의 분위기는 좀 그럼 어떻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매매 건수라든가 거래 건수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요. 관망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나오는 그 매물이 있잖아요. 매물에 대한 프리미엄,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그 부분도 확실히 줄고 있는 것은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를 한번 제가 좀 보고 왔는데
그 아파트 매매가가 실제로 이제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여전히 강세 지역은 호수공원 앞이랑 금강변은 여전히 그렇게 전망이 좋은 떨어지지는 않는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죠. 선호하는 그런 지리적인 지역이기 여건이 때문에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뭐 1, 2억원 이렇게 호가를 해서 팔린 사례가 몇 개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은 저평가된 고운동의 아파트들이 좀 지금 많이 8월 달에 팔렸어요. 예. 그게 좀 특징적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이라고 하죠. 분양권, 이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입주할 예정인 뭐 다정동이라든가 삼성할권 쪽에 좀 집중되는데, 다정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요쪽 매물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최대 한 1억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좀, 빠져 있고요. 작은 면적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제 100제곱미터 이상의 큰 면적에서 많이 빠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오늘 어제였죠. 어제 이제 그 파리대기 부동산 대책 이후 세종시에 처음 분양이 됐던 고운동 주택 있잖아요. 대형 평형인데 특별 공급이 있었죠. 특별 공급이 있었는데 이정기관 종사자에서 미달이 나왔습니다. 0.64대 1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투기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물론 이제 이정기관 종사만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일반 공급자들은 또 확 몰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제 1순위가 31일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2순위가 9월 1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이제 가을 분양들이 계속 이제 줄이어서 나올 예정인데요. 다른 분양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 분양에 대한 청약 경쟁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하고 좀 입지적인 차이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공급에서 미달이 좀 나왔다는 부분은 그동안에 세종시가 그런 사례가 최근에 없었잖아요. 많지 않았죠. 특별 공급에서도 상당수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달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른 분양 업체들 역시 좀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운동이라는 특수성도 약간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해프닝들도 좀 빚어졌어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 한 명을 한 주 전에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세종시에 이사하고 싶어서, 업체를 여기 차리게 돼가지고 이사하고 싶어서 부동산을 알아봐서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돌아다녀봐요. 그게 마침 8월 1일이었어요. 부동산 정책을, 근데 이 친구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알아보고 돌아다니다가 집을 덜컥 살려고 했다가 그래도 양심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셨나 봐요. 내일 부동산 정책이 나오니 지금 사시면은 혼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다양한 그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고 시비가 많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당분간은 좀 되풀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변수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파트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주제와도 똑같은 건데요.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들어서 처음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얘기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하반기에도 상당히 신규 분양 물량이 많이 예약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00가구 가까이 풀릴 것이다, 이런 보도도 봤던 것 같은데, 얼마나 풀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전에 관심을 모았던 아파트 물량들은 하반기에 쏠려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12,458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분양 물량이 한 9,106세대. 그리고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가 한 2,200세대. 그 다음에 이제 다정동에 10년 공공임대가 1,139세대 정도 이렇게 공급되는 흐름이고요. 일단 민간 아파트만 9,106세대면 진짜 적지 않은 물량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특히 그 실수요자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세대가 좀 있나요? 올해 하반기 분양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동안에는 일반 주택 분양이 많았었거든요. 아파트. 그렇죠. 일반 아파트를 생각하는. 근데 이번에는 좀 주상복합 물량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상복합 물량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는 A 업체에 주상복합이 투자 메리트가 있다. 이런 정보들을 기뜸해주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공급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수의 또 수요자들이 주상복합에 대한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 그 세종 시민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관심을 갖는 그런 그 생활권에 있는 예. 아파트 분양이 있는데 바로 6-4 생활권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들어요. 6-4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남아있는 5, 6 생활권 분양을 앞두고 첫 분양을 하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행복청에서 다양한 특화 설계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6-4 생활권 같은 경우에도 주거 특화를 좀 여기에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특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 나성동이랑 어진동의 그 주상복합은 나중에 세종시의 중심 상업지이자 다운타운이 될 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어떤 가치 상승,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경태 기자 얘기한 6-4 생활권은, 지상 위에 차가 거의 안 다니고, 모든 주민 복합시설들이 가운데에 몰려서 한데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동안에 좀 그릴 수 없었던 그런 주거 공동체가 좀 마련될 것이라서. 그런데 그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정작 시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집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또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뭐 이런 게 가장 궁금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례별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는 게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세종시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1일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점까지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중간에 한 채든 두 채든 팔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이제 시기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지금 현재 세종시의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작년이든 뭐 재작년이든 청약에 당첨이 돼서 앞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중도금을 갚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 과정에서 내 현재 경제적 여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도 하면서 분양권을 전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파트를 좀 살다가 대출 받아서 나중에 팔아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를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네. 각 사례별로 네. 좀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려고 네.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의 부지부장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낄 때 파리 부동산 발표 이후에 지금 세종시 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시장 자체는 아주 경색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규제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고 크잖아요. 네. 그렇죠. 크게는 두 가지로 대변되면, 하나는 한쪽은 대출 규제고 한쪽은 양도세 중과세인데,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는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거래분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지금 뭐 여유는 좀 있는데, 지금 대출 규제 LTV 적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소급 적용으로 인해서 기존에 거래 계약했던 사람들이랄지 이런 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이 발생되고요. 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거래 자체도 잘 안 되고, 네. 시장도 경색되어 있고 거의 거래 절벽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좀 사례별로 지금 살펴볼까 하거든요. 네. 먼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현재 세종시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계세요. 근데 이게 투자 목적으로 한 채를 더 사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들께는 좀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세종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 추가적으로 한 채를 더 구입할 때 융자 자체는 안 됩니다. 아, 대출이 네. 추가로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한 채를 세종의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한 채를 더 구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가장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이 융자가 가능할지 안 할지 이걸 첫 번째 따져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네. 나중에 이제 소득 증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워낙 실소유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정부에서 두 채, 세 채 이상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분들한테 주택을 내놔라, 팔아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이제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아마 추가적으로 세무조사랄지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채를 더 구입하고자 할 때는 실질적으로 소득 증빙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앞으로 사는 것은 괜찮겠지만은 단순 투기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소득이 없는 사람 앞으로 사는 것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죠. 그리고 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현재 세종시에서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예. 앞으로 계속 세종시에서 이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예. 집 한 채를 장만을 하고 싶은데 예. 청약 시장을 좀 노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매 시장을 한번 노려서 가격이 떨어지는 매물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향후에 지금 금년에도 하반기에 그 청약 예정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청약 시장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시장에 급매물로 나오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거 있으면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도 되는데 지금 시장에 급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은 분양권하고 기존 아파트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네.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중과세 50% 적용하다 보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좀 그 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급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장 중과세가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중과세가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매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약 시장을 한번 노려보는 것이 오히려 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청약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열기가 있을지 그럼 전망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뭐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지금 1-1 고운동에 거기 지금 현재 그 모델하우스 지금 개관 중이잖아요. 네. 그 일부에서는 이번에 뭐 미분양이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1-1도 저는 이제 미분양은 없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그거 이제 동강 거리도 좋고 단지 조경도 잘 돼 있고 워낙 세대 수가 적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도 상당히 꽤 됩니다. 벌써 가서 보니까 상당히 줄도 서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여건을 봤을 때 1-1 고운동도 미분양이 없을 텐데 네. 이번에 이제 2-2 생활권에 지금 중심 상업지구 주변에 주상복합하고 6-4 지역에 앞으로 이제 분양을 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처럼 그렇게 뭐 몇백 대 1, 몇십 대 1 이렇게 그렇게 심한 과열은 되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미분양이 될 것인가 그렇게 저는 미분양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수백 대 1은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경쟁은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기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워낙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관망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이제 예. 실제로 이제 중개업소에 계신 분들은 거래가 일어나야지 어떤 또 생계를 영위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마 거의 지금 그냥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이런 문의 상담이 더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연결지어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사실 세종시가 이제 서울 7개 지구랑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 투기 지구로 묶였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예. 부동산 중개업소도 죽이고 그리고 서민들의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서 진짜 이 세종시에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의지도 좀 꺾는 좀 정책이 아닌가라는 비판적 시선도 있거든요. 그전에 이제 11.3하고 6.9까지는 그전에 부산이나 이제 기타 지역하고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세종시만 유일하게 지방에서는 세종시만 이렇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이제 그로 인한 충격 자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저는 더 나아가서 염려했던 것이 우리 세종시가 지금 막 발전하고 지금 지역 그 상권도 지금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 이번 조치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지역 시장의 경제 상황 같은 거 예. 상권 시장에도 상당히 주는 영향도 상당히 저는 그 타격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부동산 업자들도 이제 세종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타 지역으로 대전으로 평택으로 타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떠나가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무실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내방객들도 확 줄었고요. 거의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되고 우려되는 사실 그런 입장이죠. 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부지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시장, 세종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죠. 저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권 크게 이제 분양권하고 기존 아파트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네.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그 거래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하다 보니까 네. 분양권에 대해서는 약간 소폭 조정이 좀 불가피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내년 4월부터 거래분부터 중과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로 소폭 조정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약간 관망세 정도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기존 아파트는 다시 기존처럼 이렇게 좀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네.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소폭 조정이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망세도 지속적으로 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그럼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50% 중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년 네.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급한 사람들은 급면해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분양권이라고 하면 세종시가 지금 그 가장 분양권이 큰 지역이 2-1이거든요. 다정동이죠. 예. 예, 다정동 2-1이 내년 2월부터 해가지고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그가 다 끝나버리면, 입주가 끝나버리면은 남아있는 세종시 분양권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 자체도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권도 내년 2-1 다정동 입주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다시 남아있는 잔여 물량들이 적은 관계로 물량이 얼마 안 된 관계로 해서 상당히 또 품귀 현상이 또 일어나고서 가격이 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점쳐볼 수 있고요. 예. 예, 부지장님 오늘 뭐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한번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뭐 전문가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뭐 두 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마지막으로 좀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앞으로 이제 세종시 부동산 시장 똑같은 질문일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저는 뭐 세 사람 유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돈이 좀 수중에 있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틈새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산층 정도의 무주택 서민 입장에선 이제는 정말 세종시에서 청약 10번 이상 안 떨어지고 당첨될 수 있겠다. 이런 좀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다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제는 세종시 아파트로 프리미엄 또는 일확천금을 얻을 생각은 이제는 조금 내려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실수요자들 그리고 서민의 기준은 조금 뭐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사람마다 또 주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민의 기준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좀 짧게 얘기한다면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개헌을 해서 네. 또 이제 행정수도가 되는 바람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수도에서 서민들도 내 집 마련 쉽다. 예.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이제 뿐일 거고, 그렇죠. 예. 뭐 시민들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다가도 내 상황에서 이제 팔아야 되거나 이제 사는 것을 이제 꿈꾸고 있는 그런 분들께 좀 더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더 잘 살펴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기를 그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종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하는 세종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 들고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경태 기자 오늘 어떤 정보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종에 살지 않아서 좀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생소할 수도 있고 네. 다른 분들도 있는데 세종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둘러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한 3주 정도 전에 저 가족들 같이 왔을 때
도서관도 가고 호수공원도 가고 그러면서 또 가볼 곳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대통령 기록관이 있는데 저도 안 가봤어요 그때까지.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어른들과 함께 갔을 때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다양히 있습니까? 일단은 그 건물 자체가 그렇죠. 또 국세 멋있죠. 모양으로 되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이제 국무총리실하고 그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 동측에 있는데요. 그 근처에 또 다른 그 정육면체 건물이 또 하나 있어요. 비슷한 게 있죠. 그 제가 알기로는 식당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 예. 헷갈릴 수 있는데 대통령 기록관이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기록관이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이 남겼던 기록물 그리고 그런 영상물, 그리고 사진, 그리고 다양한 그런 그런 물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 물건이라고 하면 뭐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을 텐데 그 대통령이 해외 나갔거나 아니면은 그 외국에서 국빈이 찾아왔을 때 선물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희귀한 선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양 쪽에서 온 분들은 또 도자기라든지 그런 게 있고 서양에서는 또 그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어떤 선물들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그 조선시대나 뭐 옛날 보면 그 해외에서 뭐 들어오면 진귀한 선물을 꼭 왕에게 그렇죠.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특산물 뭐 어찌 보면은 아니 특산물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그렇죠. 보물 같은 느낌의 그렇죠. 그런 걸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일종의 보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진귀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4층으로 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상징관 해서 그 유리판에 역대 그 대통령들의 얼굴을 모양을 거기다가 새겨놨는데 글자로 그 디자인을 해서 그 대통령 얼굴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딱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대통령. 가운데가 딱 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딱 정답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맞습니다. 맞습니까? 찍었는데. 이게 그 박근혜 정권 때 아. 이렇게 완공이 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딱 부각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시각도 사실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딱 앞에 딱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뭐 유리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보면 순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4층으로 올라가서 4층에 가면은 또 대통령의 어떤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상징을 보고 그다음에 역사를 보게끔 하는 그렇게 안내가 또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3층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재밌습니다. 체험관이라고 해서 그 접견실 의자가 그대로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누구나 될 수 있나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요. 대통령 기록관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을 그 의자 그 소파나 그 부분에 놓으면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쪽 의자에는 다른 대통령이 또 앉아 있고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을 때는 같이 접견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 뭐 소소한 재미가 있는데 아이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대통령의 꿈도 키울 수 있고. 그렇죠. TV에서만 보던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초등학생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꼭 아들하고 함께 가봐야겠다는. 저희 아들은 거기서 찍었는데 너무 편하게 앉아 있으면서 코를 파고 있더라고요. 이 사진을 다 찍었는데 참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그럼 이희택 기자께서는 어떤 정보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또 가을이니까 이제 무더위에는 밖에 야외 활동이 힘드니까 이제 가을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둘레길 산책이라든가 뭐 산행이겠죠. 그래서 세종시에 새롭게 이사 오신 분들도 잘 모르는 분도 많고 그리고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세종시에 숨겨진 둘레길과 어떤 등산의 명소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무난하게 다녀오면서 풍경 좋고 정상부에서 전망 좋고 탁 트인 시야를 볼 수 있는 금남면 쪽에 위치하고 있는 비학산을 일단 1순위로 비학산 학이 날아오르는 모양에 뭐 닮았다는 산이라고 해서 실제 학이 많이 날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래서 그 비학산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금남면 대평시장의 공영 주차장에서
위편으로 올라가면 아. 그 공원이 있어요. 뭐 테니스장도 있고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안내판에 따라서 올라가시면 되는데 1시간 20분 정도 무난하게 이렇게 가족들하고 손잡고 올라가서 정상에 오르시면 세종시 전체가 보이고 정자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는 그곳에 도달하게 되고 그 정자에서 순대랑 막걸리 한 잔 딱 먹으면 아주 신선으로 그걸 거기서 파나요? 아니면 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힘들지가 않아요. 코스가 되게 무난하게 돼 있어서 대전의 개족산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럼 계단이 없나요? 계단은 없어요. 아. 계단은 없고 예. 무난하게 이제 올라가시면 처음에만 조금 언덕길이 있는데 그 정도는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산행의 묘미가 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주변에 있는 파전과 막걸리를 한 잔 먹는 그거는 뭐 건데 주변에 대평이- 그런 건 없습니까? 있죠. 그런 대평은- 분위기는 원래 그 동학사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대평이 시장이 바로 있기 때문에 시장 통에 그렇죠. 골고루 맛집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맞아요. 골라갈 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비약산은 꼭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거기 한 군데 있나요? 세종시는? 둘레길이? 아니요. 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건 둘레길이라기보다는 등산 코스인데 아. 둘레길 같은 등산 코스라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이어서는 이제 또 동별로 좀 가보면 신도시부터 가보면 그 한솔동에 이제 그 고분공원이 있는 금강부터 해서 고분공원이 있는 둘레길이 있어요. 거기도 뭐 1시간 코스로서 사람들한테 이용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입주를 시작한 세롬동 그 1단지 뒤편에 골프장이 있는데 네. 그쪽 뒤편으로 한 40분 정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코스가 또 하나 마련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름동이랑 종촌동 쪽을 가보면 이제 아름초라든가 늘봄초를 그 사이에 두고 산이 하나 있는데 그렇죠. 거기 둘레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둘레길을 따라가다 보면 세종시의 대표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산과 전월산으로 이어지는 코스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또 고운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별빛 전망대도 이제 그 새롭게 개선하고 있는 고운뜰 공원 네.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많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것이고요. 원수산 전월산은 전망이 끝내줍니다. 세종 신도시의 그 모든 부분들이 보이고 호수공원부터 해서 뭐 금강변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는 한 250m 정도 되니까 약간 코스가 험한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아이들이 가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꼭 한번 가보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으로 가보면 이제 아무래도 조치원읍에는 오봉산 있죠. 네. 가보셨죠, 오봉산은? 거기 약수 맨발, 많이 갔어요. 맨발로, 맨발 등산길? 걸을 수 있는 코스도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운주산에 가면 이제 그 전동면에 가면 운주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또 맛집들이 많이 즐비하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동동주 한 잔 먹고 또 거기 정상에 올라가 보는 그런 맛도 있고 그래서 곳곳에 이게 숨겨진 그 둘레길이라는 산책로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 삼생활권 그 국책연구단이 뒤편에 가보면 네. 그 또 괴화산이 생겼어요. 아, 맞아요. 거기는 한 50% 정도 개발이 됐는데 거기 코스도 산행은 괜찮은데 거기 좀 험하니까 가족 단위로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네, 오늘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세종시의 달라진 부동산 분위기 전해드렸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각이지만 돈 없는 서민들의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들을 위한 후속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 시간이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원탁의 기자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면 고맙습니다.